이게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환되는 그 가치 자체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인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인 거야.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반이고 중소기업이 반이다. 그러면 모성보호제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약간 정책적으로 안 맞아. 해외에 있는 사례를 봤을 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경이랑 안 맞는 정책을 써버리니까 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율에 관련해서 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출산율. 어렵죠. 네, 요즘 출산율 혹시 보셨나요? 네, 0.67? 76? 0.7?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맞아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에 40%가량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전공이 노동경제학 쪽인데 그나마 조금 배웠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이제 어려워서. 사실 제가 그 노동경제학이라는 걸 배우려고 했던 첫 번째 취지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대안을 막 국회의원한테 막 메일로도 보내고 막 그랬었어. 왜 그렇게 단순한 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이거 어떡하냐? 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석사 논문도 제가 이제 출산율 쪽으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뭔지. 왜냐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동시장 공부를 배울 때는 이 하나하나의 사람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인구도 작은데 이거 자꾸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출산율로 접근을 하다가 출산율의 원인을 가다 보니까 결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여성의 경력 단절 쪽 원인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성의 경력 단절의 원인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또 출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도돌이 되는 출산율 원인을 잡으려고 했더니 출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돼. 그 논문을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석사 논문이거든요. 모성보호제도가 경력 단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경력 단절하지 말라고 모성보호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모성보호제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오히려 부추겨져 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한 팀에 5명이 있어요. 5명이서 일을 나누고 있단 말이지. 근데 한 분이 아주 축복스럽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출산 휴가를 가게 됐어. 그러면 5명이서 하는 일이 몇 명이서 해야 돼? 4명이서. 그러면 아니, 한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5명이서 하는 게 4명이서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 뽑았어. 뽑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그 출산 휴가 갔다는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네? 그러면 6명이 돼버려. 그러면 그 출산 휴가 때문에 뽑은 그 사람을 잘라야 돼? 못 자르지. 애매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가능한 영역이 있어.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인원 채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게 공공기관 쪽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인원이라는 게 있어. 왜냐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니까 육아휴직을 간 사이에 너 계약직으로 잠깐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근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입사 지원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중소기업에는 자신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 계약직으로 육아휴직 대체로 지원을 하겠어? 만약에 임금을 1.5배쯤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임금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성보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반이고 중소기업이 반이다. 그러면 모성보호제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 약간 정책적으로 안 맞아. 해외에 있는 사례를 봤을 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경이랑 안 맞는 정책을 써버리니까 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 30인 미만? 팀으로 해봤자 4-5명 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갔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큰 기업이면 10명에서 1명 나갔으면 9명에서 한 사람 거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간 사람에 대한 메꾸는 게 더 힘들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이제 육아휴직 대체 인원을 뽑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작은 기업에 갈 수 있는 유인이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육아휴직 대체라고 해도 사람들 지원을 한다고. 그게 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성들은 왜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 걸까요? 교환이 되었다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는데 경력 단절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보통 경력 단절이 안 될까? 빨리 돌아오는. 왜 빨리 돌아올까, 그러면? 일을 잠깐 쉬었다 하면 이제 머리가 또 이제 안 돌아가고. 우리 써니가 결혼을 했다고 치자. 네. 했다고 치고 이제 출산을 했어. 네. 근데 써니 월급이 한 600만 원 준대. 그러면 회사에 빨리 돌아오고 싶을까? 늦게 돌아오고 싶을까? 빨리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써니 월급이 어제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그럼 빨리 극단적인데요. 돌아오고 싶을까? 늦게 돌아오고 싶을까? 천천히 돌아오고 싶을 그쵸. 것 같아요. 교환 비용이 있다라는 거지. 그 400에 대한 교환 비용이 생긴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좋은 기업을 다니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여기서 일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면은 부모를 이제 쓰신다든지 그게 가능하고도 남는 월급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 딸 이거 일 그만둬버리면 너무 아깝다. 이거 엄마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근데 200만 원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돈 받아 일하면서 꼭 굳이 회사를 나가야 되나? A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A에 집중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600만 원과 육아를 투자하기에는 애도 소중하지만 이 600만 원도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500, 600 이상 받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겠어. 이게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환되는 그 가치 자체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인 우리나라는 경력 단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인 거야. 나는 기업의 환경, 우리나라의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좀 구리기 때문에. 근데 기업을 탓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남들 150년, 200년 동안 성장했던 걸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50년 만에 다 따라잡았잖아. 성공을 했던 거라고. 낙수 효과를 노리고 성공했는데 지금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건 밝혀졌잖아. 그래서 대기업들은 잘 되고 중소기업들은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저는 기업을 키우지 않고는 이것도 해결되지 않다라고 보고 왜 남성은 경력 단절이 안 되냐는 거지. 이건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월급을 300 받고 이제 써니가 월급을 300 받는다 치자. 우리 둘이 결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한테 애를 맡기는 게 걱정이 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물론 그 육아에 약간 최적화되는 아버지들도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급여가 남성이 조금 더 높으니까 여성들이 좀 희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여성이 육아를 하는 데는 성향적으로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육아를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더 유리했다. 여성이 육아에 더 유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좀 희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안 도와주면은 서로 이제 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남성들이 참여가 많이 있지만 이 여성이 특히나 경력 단절이 되는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육아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공부 이런 것들을 희생이 됐기 때문일 거야. 출산을 하고 1살, 2살, 3살 이렇게 갈수록 손이 또 가. 안 갈 수가 없어. 집에서 우리 와이프 애들 보는 거 생각하면은 진짜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회사에 와서 일하는데도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 제조? 그러면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급하면 가면 되잖아, 바로.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또 중소기업이라고 했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바로 뛰어간다거나 아빠가 바로 뛰어가는 그 상황이 안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환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니까 경력 단절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이 좀 덜 탈 때가 있어. 그게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도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단 말이야. 만 8세가 넘어가면 손이 조금 덜 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다시 일의 현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거든.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일자리 올라갔다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꺾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M자 곡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출산을 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 비용 때문에, 교환 비용 때문이다. 출산을 하고도 일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교환에 되는 가치가 집과 육아가 더 우선이라는 느낌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이에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여성분들도 일을 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일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근데 그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이 높은 정도의 일자리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감가상각을 겪고 나서 경력 단절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때 그 이전에 있는 직장, 이전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복귀가 쉽지 않고 서비스 업종으로 좀 많이 빠진다.
그런 업종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평균적으로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임금 격차가 조금은 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성 임금과 남성 임금의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단 말이야. 업종까지 다 맞추고 하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자기 지식 기술이 감가상각되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좀 안 좋은 일자리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남성이 반이고 여성이 반이잖아요. 남성 반 중에서 일 잘할 사람이 10%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 또 일을 잘할 사람이 10%라고 칩시다. 근데 그 10% 중에서 경력 단절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정말 머리가 좋은 경영주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을 아주 유연하게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줬을 때 일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여성분을 데려와서 회사를 키우는 게 난 낫겠다. 왜냐면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뛰어난 사람, 평균인 사람, 조금 낮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성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때문에 경력 단절을 이렇게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유연한 근로시간을 주고 진짜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게 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노력을 했으면 지금까지 왔을까? 지금 보면 돌봄과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뉴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 괴롭힘 사고, CCTV 달았는데 막 목 조이고 있고 막 떨어뜨리고 머리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런 건들이 자극적이니까 나온 거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비율로 보자고 하면 옛날보다 높냐라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맡겨. 그러면서 경력 단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압도적인 투자를 또 하는 나라잖아. 이쪽으로 뭐 1조 3,200억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필요해요. 아예 없는 거에 비하면 나으니까. 그 다음에 좀 돈이 많이 높은 게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라고 해서 출산가구 주거 안정 강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이런 건데 대출 받아가지고 집사라는 소리잖아 결국. 근데 대출금 좀 지원해주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8조를 쓴다. 아 이건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강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해서 임금을 50% 지원해주면 회사에서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임금이냐면 내가 단기 일하는 대신 임금을 더 많이 받아. 단기 일하는 것은 약간 안 좋은 거지. 근데 임금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단기 일하는 대신 돈을 더 준다는 거지. 그런 것들처럼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적 임금 격차는 여러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개발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대기업에서 소속돼가지고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는 연봉이 9천만 원이라든지, 어떻게 대기업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쪽에 가까운 그런 하청 계약으로 하는 개발자가 1,000만 원 더 높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구에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청소하는 노동자들, 그 고된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거, 그게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싫은데 그것도 육아휴직 대체를 위한 계약직이야.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더 주는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보상적 임금 격차가 가능할 수도 있지. 육아휴직 대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를 줘야 들어올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서 육아휴직 끝내고 오면은 이 사람은 떠나야 되잖아. 그게 중소기업에 안 맞춰진다니까. 큰 기업들, 공공기관들이야 국가 세금으로 하니까 그게 맞춰지니까 육아휴직 대체자를 뽑는데 중소기업은 그게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 보상적 임금 격차를 강화할 수 있는 거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정책들은 많이 있긴 한데 출산율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그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결정한 거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 우리나라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남녀에 대한 그런 임금 격차 아니면 남녀에 대한 차별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휴전인 상태인 거잖아. 뭐 얼마나 또 높길 바라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 정세도 안 좋고 한데 단순히 환경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앞으로의 환경은 이전보다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여성운동처럼 이렇게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여성주의도 그렇고 다 운동이에요. 현재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노력을 하는 거니까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할 사람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일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다는 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이거 우리 와이프도 이제 아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도와준다,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저도 없었고 물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다 좀 하거든요. 안 하는 남편은 나쁜 남편이야. 남성분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보통 생각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이것 좀 해주면 안 돼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왜 안 돼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다 해준다고요. 약간 문제 해결적인 사고가 있어. 평소에는 생각도 잘 안 하다가 문제가 닥치면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들기 힘들지? 일찍한지 어떻게 내려가지? 하면 또 자기가 든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옆에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주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 마치기 전에 퇴근하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15일인데 그걸 20일로 준다든지 그 정도를 하는 대신에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큼 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 일 잘하는 그 사람도 안 떠나도 되는 거고 우리 회사도 그 일 잘하는 사람 남아서 우리 회사에서 키워줄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만나요. 안녕.